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가 뒤집어졌죠. 단 이틀 만에 미국 증시 시가총액 11조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경원이 증발했다고 하는데요. 저 태어나서 경원이라는 숫자 처음 들어봅니다.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가 나자 끝없이 떨어지던 그래프의 칼날이 다시 치솟았다가 가짜뉴스라니까 다시 내려갔다가 진짜라니까 다시 올라가고 어지럽다, 어지러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버텨라. 과연 끈기를 갖고 버티면 역사적인 결과가 나올까요? 잠시 후 이주앤머니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나 떨고 있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이 올스톱됐습니다. 임기 첫 해부터 추진해온 주택 270만 호 공급 계획,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각종 법안들 국내에 계류된 상황인데요. 새 정부가 구성되면 논의가 재개되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정책 또한 급변할 텐데요. 대외적으로는 관세 쇼크,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여기에 부동산 정책까지 오락가락하면 어쩌나 한숨 쉬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가 잡는 공정위? 소비자 물가가 석 달 연속 2%대 오름세를 이어가는 요즘 물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특히 가공식품의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커피, 빵, 과자, 아이스크림 가격은 물론이고 국민 음식 라면까지 줄줄이 가격이 올랐는데요. 식품업계는 원재료 단가와 인건비 상승 때문에 물가 인상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생각은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는 없었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물가 폭주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라면을 한 개만 먹겠습니다. 지브리가 쏘아 올린 챗 GPT. 지난주 한 주 동안 프로필 사진 지브리 스튜디오 그림으로 바꾸신 분들 많으시죠? 특정 화풍과 비슷한 이미지로 바꿔주는 흥미로운 AI 서비스에 챗 GPT의 인기가 다시 한번 치솟아 올랐는데요.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5억 명을 넘어섰고요. 1분기 수익은 30%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작권 침해 여부로 의견이 분분하죠. 지브리가 쏘아올린 챗GPT의 인기와 그 파급력, 잠시 후 장르가머니 스타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처럼 발빠르고 교양처럼 풍부하고 리얼리티처럼 생생한 경제 이야기.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많이. 안녕하세요. 장르가머니에서만큼은 날카로운 질문을 날리는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른 버핏을 꿈꾸는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그리고 장르가머니에서 없어서는 안 될 두 분, 박시동 평론가님, 김현우 소장님도 어김없이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시동 평론가님, 또 김현우 소장님, 그리고 혁수 씨까지 네. 저희가 지금 2주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네.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정신없이 지냈는데 뭐 파란 화면 보면서 잘 못 지냈어요, 저는. 네, 아주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그렇다면 제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해방의 날이요? 뭐 해방이 됐다고 하는데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이 해방은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의 해방이에요. 이에 따라서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시퍼렇게 됐습니다. 제 가슴에 허런 멍이 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멍색 의상을 골라오신 건가요? 빙고, 정확합니다. 자, 뉴스에서 정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평론가님. 이번 주 흐름이 뭐니는 뭐니? 바로 트럼프발 관세 쇼크 얘기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관세라는 거는요, 사실 이제 국경을 넘나들 때 매기는 세금이거든요. 네. 관세의 정의는 참 쉽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요, 4월 5일 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발표를 해서 네.
예, 미국에 넘어오는 모든 나라들에게 내가 일괄적으로 10% 보편 관세를 물리겠어라고 하는 보편 관세가 발표가 됐고요. 네. 또 전 세계 60개국을 상대로 해서 너는 얼마, 너는 얼마 이렇게 하는 상호 관세도 발표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46%야 이렇게 얘기했고요. 우리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24%.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야 코리아 너도 어쩔 수 없어 25% 이렇게 해서 딱딱딱 찍어서 60여 개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관세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관세를 올려놓으면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게 수출을 하기가 어려워질 거고, 그러면 우리는 제조업 경쟁력이 생길 거고, 그리고 관세를 통해서 세금도 많이 늘어날 거고, 표면적인 이유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관세를 올렸다? 그러면 물건을 수출하는 게 경쟁력이 떨어져요. 우리나라가 예. 이제 팔려고 하면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미국 사람 입장에선 잘 안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트럼프가 주장하는 건 관세를 올려놨으니까 세금이 많이 거칠 거야. 근데 우리는 안 팔려서 오히려 세금이 더 떨어질 거란 말이죠. 도대체 잠깐만 생각해보면 저 관세를 올리는 게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텐데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혹시 이런 거 아니냐라는 설마라고 하는 생각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뭐냐. 지금 달러가 기축통화다 보니까 모든 나라들이 어쨌든 달러는 일정 부분을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달러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돈, 미국의 돈이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는 건 각종 교역에서 분리할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달러 가치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달러 가치 좀 떨어뜨릴게요라고 해가지고 시장에 얘기해봤자 그건 떨어지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관세를 확 올려놓고 경기에 확 충격을 주면서 그러면서 침체를 유발해가지고 달러 가치를 좀 떨어뜨리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에이 설마 그러겠어? 자기네 잘 먹고 잘 살자고 설마 저런 짓을 하겠어? 라고 하는데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을 봤을 때 뭐라도 할 것 같은. 네.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관세를 올리겠어라고 선언을 하면 네. 거봐 무섭지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협박 전술인 거죠. 그러면 이 협박이 통하면 무서워서 미국으로 다시 생산 시설을 옮겨라고 하는 이른바 리쇼어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관세 협박이 무서우면 미국 안으로 공장도 옮기고 생산 시설도 옮기고 여기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그러면 미국은 앉은 자리에서 일자리도 좋아지고 경제도 좋아지는 네. 그런 효과가 나올 거야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게 근데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한테 좋은 일이긴 한데 미국 주식은 왜 이렇게 안 좋은 겁니까? 아니 진짜 이게 미국 주식도 미국 주식이고 전 세계가 저는 정말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온 줄 알았다니까요. 뭐 이렇게 다 폭락을 하고 그 또 아주 급격하게 다 떨어지더라고요. 네. 일단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관세가 부과돼요. 그러면 관세 2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000원에 사던 물건을 갑자기 1,250원에 사게 네. 돼요. 당장에 우려되는 건 뭘까요? 인플레죠. 인플레가 심해진다. 그럼 소비자들이 물건 사기가 힘들어지죠. 네. 그러면요, 지갑을 닫겠죠. 예. 그럼 기업들은 매출이 줄겠죠. 네. 그러면 기업들의 증시의 주가도 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우려가 일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빨리 해결되면 괜찮아. 역시 트럼프의 협박이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빨리빨리 공장도 이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잘 됐을 거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런데 이제 시장이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그렇게 세상이 단순하게 흘러가겠어? 라고 하는 거죠.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딱 날리고 나니까 전 세계의 대응이 뭐냐? 그래, 보복이야. 라고 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관세를 날려?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보복 관세. 라고 하면은 네. 너도 보복, 나도 보복. 너도 관세, 나도 관세. 와. 너 10%? 나 10% 받고 10% 더. 그래? 묶고 더블로. 묶고 더블로 가. 묶고 더블로 가! 이거 나오는 겁니까? 예, 현재 이런 분위기입니다. 중국도 트럼프가 매긴 관세랑 똑같은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서 아이고, 네. 즉각적인 보복에 나섰거든요. 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각국도 어쨌거나 실리를 취하기 위한 협상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복과 보복이 서로 맞물리면서 네. 결국에는 세계 무역이 축소되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제가 흥분을 진짜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네네. 예. 와. 이제 조금 하셔도 돼요. 조금은. 예, 예. 근데 이 위기를 뭐 그대로 우리가 때려 맞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향배가 결정되는 데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고요. 특히 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뭐가 최고입니까? 현금. 현금. 현금 확보가 최고입니다. 보수적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들도 지금 문제지만 기업들도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관세 쇼크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1,278억 달러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미국과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흑자는 5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80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미국 시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 좀 그렇습니다만은 알토란 같이 장사를 잘해왔습니다. 좀 재미를 많이 보고 재미를 있었나요? 많이 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업들이 이번 관세 전쟁을 통해서 수출길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현재 걱정거리가 커지고 있고요. 그러면 개인 당신이 현명하게 해결하세요. 기업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정부와 국가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사실은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변변하게 사실 미국과 제대로 된 협상도 아직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요. 앞으로는 정부가 나서서 현명한 협상을 통해서 판로를 좀 뚫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기업보다는 정부가 갖고 있는 카드가 훨씬 더 많을 그렇습니다. 테니까요. 네. 음. 아무래도 이번 주 돈 되는 게 뭐니는 돈을 버는 얘기보다 돈을 지키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관세 폭탄으로부터 기업의 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왔던 것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 전 정부서부터 세금 혜택 받기 위해서 미국 현지에다가 이 공장 건설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지화 전략이라고 하죠. 보면 HD, 현대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곳들이 미국 현지에 공장 세우면서 이제 관세를 좀 피해가자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네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를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꼽히고는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트럼프가 현대 그레이트를 외쳤던 게 생각이 납니다. 네, 맞아요. Hyundai is a great company. Thank you very much. Appreciate it too. Thank you. Thank you, everybody. 백악관에 가서 네. 트럼프 옆에서 우리 돈 31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지난 3월 26일에는 조지아에서 첨단 전기차 생산 기지까지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식 현장에 장르 가만히 취재진이 직접 다녀왔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지금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자동차 공장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준공식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이 공장은 조지아주 서베너 인근 엘라벨이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미국에 지은 세 번째 공장이자 앞으로 미국 내 현대차 생산의 핵심 기지가 될 곳입니다.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전체 면적은 1,176만 평방미터로 서울 여의도의 약 4배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이곳에서만 연간 30만 대의 자동차가 생산돼 미국 시장에 곧바로 공급될 예정인데요. 추가로 20만 대를 더 생산할 수 있는 설비도 증설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기존 현재로서는 30만 대, 연간 30만 대 볼륨입니다. 1,500대 하루에 생산이 가능하고 현재 부지에서 추가로 20만 대를 더 증설해서 총 연 50만 대까지 가능하게 되므로 그때 되면 2,000대 이상 하루에 생산이 가능하겠습니다. 메타플랜트엔 로봇이 중심이 된 첨단 제조 라인이 구축됐습니다. 300대가 넘는 무인 이동 로봇이 생산 라인 곳곳에 배치됐는데요. 로봇 개가 차에 균열이 없는지 유심히 살피는가 하면 드론이 공장 안을 날아다니며 데이터를 분석해 생산 계획을 세웁니다. 완성된 차량은 이렇게 48대의 주차 로봇이 관제 시스템과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자동으로 검사장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전기차도 보이고요. 현대차 그룹이 지난해 미국에 판매한 자동차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모두 합쳐 170만 대를 넘어섭니다. 조지아주 메타플랜트를 기점으로 미국 내 생산을 연간 최대 120만 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인데요. 미국 내 생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이곳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첨단 미래차 클러스터라고 부릅니다. 자동차 생산뿐만 아니라 각종 부품과 배터리 계열사까지 함께 입주해 자동차를 둘러싼 모든 공정이 하나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미국에 171만 대를 팔았습니다. 현재 미국 현지에선 100만 대가량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고 현지 생산 물량을 20만 대 더 늘릴 계획입니다. 관세를 물어야 할 50만 대 가까운 부족분은 협상을 통한 해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세 발표 이후에 계속 협상을 개별 기업으로도 해나가고 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직면한 한국 기업들의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뭐 SF 영화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기계들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진짜 살아있는 기계들 같은 느낌. 네, 좀 뭔가 로봇들이 막 움직이고. 첨단 기술이 정말 다 들어가 있는 공장이었어요. 근데 네. 이거 말고도 지금 투자를 더 한다는 거예요? 현대는 총 31조의 투자 계획을 밝혔거든요. 네네. 차에 들어가는 강판 있죠. 네. 철. 그것까지도 그러면 현대 계열사인 현대제철이 미국에 그러면 우리도 투자할게라고 해서 와. 강판까지도 현지에서 생산하는 이른바 차에 관한 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 라인에 대해서 이번 현대가 종합 투자를 우와. 통해서 다 우리 손으로 거기서 현지화를 하겠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미국 수출 품목 1위가 자동차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의 어떻게 하셨죠? 아, 지금까지 또 우리 장르가머니를 하면서 이 정도는 제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예, 이 정도는 제가 그래도 예, 앵커로서 공부를 좀 해옵니다. 기초적인 건 해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자동차예요. 자겠네요. 네. 한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뭘 이렇게 많이 팔길래 우린 맨날 적자야 해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자동차를 이놈들이 이렇게 많이 팔어? 그러니까 자동차,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냥 다 관세 25%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25%가 말이 25%지 물건값이 4분의 1이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현지에서 아무리 현대차의 인기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소비를 좀 주춤주춤하거나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어요. 앞서 보신 저 공장이 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여긴데 이거 이 준공으로 인해 가지고 그나마 영업 손실이 많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50만 대까지 증설을 할 예정인데 네. 그렇게 되면 현대차에는 한 5천억 원 정도 이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씩 줄여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트럼프가 쏘아올린 이 작은 공인 줄 알았는데 어마무시하게 큰 공이었어요.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이 관세- 지나면 지날수록.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도 정말 궁금합니다. 유튜브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요즘 화제되는 이야기 하나 더 해보고 싶은데요.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한 사진 SNS에 진짜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솔직히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저는 해봤습니다. 오, 평론가님도. 저도 가족 사진 한번 예쁘게 찍어봤습니다. 다른 사진을 변환하셨고요. 자, 그럼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저희도요? 예. 오늘요? 자, 저기 카메라가 네. 다 나오나요? 아, 많이. 챗 GPT가 이걸로 가입자 수도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브리로 무슨 수익을 거뒀느냐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유료였어요. 유료였다가 무료로 풀리고 하루에 개수 제한을 두면서 무료로 이렇게 딱 풀면서 사람들이 한번 찍어보고 재밌으니까 SNS에 이게 해시태그 달아가지고 막 올렸잖아요. 네, 저도 완전 도대체 열풍이었어요. 이걸 뭐야? 이게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려?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전주 대비 다운로드 수가 11%가 증가를 했고 1시간 동안 100만 명이 이용자 수가 늘었다고 하니까 사실 엄청나게 성공을 한 거죠. 챗GPT 본사 입장, 오픈AI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투자에 활용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보셨죠? 지금 열풍이라니까요. 이 데이터 보시죠? 우리 상승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신규 투자가 400억 달러 유치에 성공했다. 우리 돈으로 400억 하면은 59조 원 정도의 신규 투자를 성공했다라고 하니까요. 최근에 열풍이 여러 가지로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네요. 야, 이거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 나왔습니까? 사진이 나왔습니다. 박지동 평론가님 뉴스 또 앵커처럼. 안정기 나왔나요?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면서 아주 화제의 중심에 있는 네. 이 챗GPT의 지브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많이 나옵니다. 지브리 풍이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일단 중론이긴 한데 네. 다만 AI가 이 지브리 풍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원작을 학습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때 과연 학습했을 때 제대로 된 대가를 냈을까? 소스는 합법적으로 학습이 된 것일까? 이 부분이 현재 해결되지 않아서 앞으로 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지브리 풍이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생성된 결과물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것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때는 역시 또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두세 가지의 현재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럼 관련된 법안도 필요하긴 하겠네요. 갈 길이 좀 아직 멀어 보이긴 합니다. 네. AI가 점점 발전될수록 사실은 이 뜨거운 감자처럼 계속 커지는 이슈이긴 합니다. 네, 경제 흐름을 한눈에 돈 되는 정보 쏙쏙 골라서 살펴본 이주의 머니였고요.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사이좋은 부부라도 한 침대는 힘들 수 있죠. 매트리스가 해결해드립니다. 경도 조절 시작. 한 침대에서 좌우 경도를 각각 조절할 수 있으니까 포근함을 좋아하는 아내는 1단계로 푹신하게, 단단함을 좋아하는 남편은 9단계로 탄탄하게. 침대 따로 쓰지 말고 취향에 맞게 맞춤 숙면하세요. 잘 자는 기술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 화이트 펄? 처음 봐요. 예쁜데? 여기까지? 선이 살아난 것 같아. 마데카 프라임 화이트 펄. 하나로 다 돼요. 타이레놀. 아, 머리야. 나 쉴 시간도 없네. 아, 이거 물 없이 먹는 타이레놀. 타이레놀 파우더로 빠르게 멈춤 없는 일상을 위한 나의 파워다. 타이레놀 파우더.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한 주간의 기업 이슈를 전하는 돈선 브리핑 먼저 시작합니다. 요즘 대세는 할메니얼? 할머니와 밀레니얼을 합친 합성어 할메니얼. 할메니얼이 요즘 디저트 시장의 대세가 됐습니다. 요즘 MZ세대들이 간식으로 뭘 먹는지 봤더니 편의점에 가서 약과를 먹고 미숫가루를 마시네요. CU의 경우 전통 간식 중심의 할메니얼 상품 매출이 전년 대비 21.5%나 올랐다고 하고요. 제과, 빙과 업계도 인절미 과자, 홍시 아이스크림과 같이 할매 입맛에 저격한 간식을 속속 출시한다는데요. 힙한 복고의 맛, 여러분도 함께 즐겨보실래요? 테무의 독주는 끝났다. 지난달 12일 출시된 AI 쇼핑 앱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가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다운로드 수만 284만 건으로 쇼핑 부문 신규 설치 1위에 올랐습니다. 부동의 1위였던 테무를 제친 첫 앱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의 막대한 데이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취향을 저격하는 AI 추천이 제대로 통한 분위기인데요. 기분 좋은 시작은 인정합니다. 과연 흥행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저도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삼성, LG전자 나란히 호실적. 트럼프가 터뜨린 관세 폭탄, 국내 산업계의 위기감도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6조 원, 매출 79조 원을 기록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2월에 출시된 갤럭시 S25 시리즈가 효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LG전자 또한 22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공조 시스템, LG전자의 에코 솔루션이 빅테크 기업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덕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텐데요. 과연 이 상승세가 쭉 이어질지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2025 서울 모빌리티쇼 4월 개최. 모터쇼 아니죠. 모빌리티쇼 맞습니다. 말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라면 다 모이는 축제 2025 서울 모빌리티쇼가 4월 3일부터 열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차부터 도시를 날아다니는 도시망공 모빌리티까지 이 중 돈선체크 김도훈 기자의 눈에 띈 모빌리티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뭐였을까요? 바로 지금 확인하시죠. 네, 이번에는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시간이죠. 네, 바로 돈선 체크 코너입니다. 혁수 씨 혹시 차 좋아하세요? 차? 차요? 이렇게 홀짝홀짝 차는 그닥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요. 버릉부릉 차는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돈선 체크 주제가 딱 혁수 씨가 좋아할 만한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내 최대 모터쇼. 네. 2025 서울 모빌리티 쇼가 바로 지금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서울 모빌리티 쇼 다들 가보셨나요? 저는 사람 많은 곳 질색이라 아, 궁금하지만 영상으로 봅니다. 네. 예. 저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봤어요? 네. 진짜 좋아하시네. 네네네. 저는 특별한 일 없으면 거의 매년 갑니다. 매년 가세요? 제 이름이 시동 아니겠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원래는 이름이 서울 모터쇼였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모빌리티 쇼로 어느새가 바뀌었더라고요. 모빌리티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동수단 그러면 차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네. 지금은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이동수단이 생겼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드론을 가지고 드론 택시를 만들기도 하고요. 네. 뭐 아까 우리가 그 현대 공장에서 나왔던 로봇 개 보셨습니다마는 다양한 로봇을 활용한 이동수단까지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뛰어넘어서 수많은 모빌리티, 이동수단을 다 이제 우리가 전시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름이 모터쇼에서 모빌리티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2025 서울 모빌리티 쇼가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핫한 곳을 돈선 체크에서 놓칠 수가 없죠. 네, 돈선 체크 김도훈 기자가 아주 발빠르게 2025 서울 모빌리티 쇼 현장에 갔다고 하는데요. 여러 모빌리티 중에서도 특히나 도훈 기자의 눈을 사로잡은 차가 있었다고 해요. 어떤 차인지 함께 만나볼까요?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몰리는 핫플과 핫템을 찾아가는 돈선 체크. 제가 이번 주 나온 곳은요, 2025 서울 모빌리티 쇼 현장입니다. 자, 199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서울 모빌리티 쇼는요, 국내 최대 모터쇼입니다. 올해는 12개 완성차 브랜드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올해 서울 모빌리티 쇼는 모빌리티 에브리웨어라는 주제로 자동차뿐 아니라 중장비, UAM까지 육해공을 아우르는 미래 이동 수단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와, 차 빵 엄청 크다. 차포. 이거 한국에서 타기 힘들 것 같네. 왕 크다. 진짜 엄청 크다. 포클레인 사이즈. 완성차 회사에서도 다양한 차량을 선보였는데요. 새롭게 출시한 EV4 전기차 전용 모델입니다. EV3, EV4, EV9 다 전기차 모델들로 주로 전시를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가 대세죠. 이제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저건 뭐죠? 그동안 못 봤던 차량인데 이번에 새로 출시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야, 멋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본 지 오래됐죠. 거의 못 본 디자인입니다. 자, 그쵸. 보시면 바퀴도 되게 크고 지상고도 되게 높아요. 안녕하세요. 얘는 장르가 뭡니까? 이 차는 픽업입니다. 픽업이요. 미국 영화 같은 데 나오는. 네. 네. 미국 공포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냥 픽업 트럭은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곳처럼 땅덩이도 넓고 뭐 험지도 있고 기름값도 싸고 사람들이 뒤에 짐도 싣고 이런 곳이나 인기가 있지. 지금까지 픽업 트럭은 짐차 이미지가 강하거나 일부 마니아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5대 중 1대가 픽업 트럭이지만 한국은 100대 중 1대에 불과합니다.
픽업은 되게 한국 시장에서 생소한데요? 우리나라에서 픽업은 사실 뭐 그렇게 뭐 많이 팔리는 모델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고객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국내에서도 픽업이 유행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이고 역시 자동차 전문가가 오셨네. 현장에서 그렇게 마주시네. 김필수 교수님. 저는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한국엔 되게 드문 유형이에요. 얘는.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짐차라고 그냥 사람들이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다양하게 이 변형이 가능하더라고요. 뭐 캠핑카도 만들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SUV에서 좀 확장 영역에서 더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우린 너무 적으니까 이게.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스포츠 유틸리티 트럭. 그러니까 원래 픽업 트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이제 SUV와 픽업 트럭을 합쳐서 SUT라고 합니다, 원래가. 스포츠 유틸리티 트럭은 SUV의 주행감과 트럭의 실용성을 합친 새로운 차량 카테고리인데요. SUT. 거의 SUV랑 같은 느낌이에요. SUV와 트럭의 픽업 트럭과 SUV가 완전히 나눠져 있었는데 이런 차종이 나오면 믹서가 돼요. 융합 모델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사실 없었다고 봤어야 되는데 좀 더 시장을 넓혀서 기존에 한 4만 대가 6만 대, 7만 대까지 커져서 10만 대까지 거신다면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또 우리나라의 소비자 눈높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입증이 되면 해외에서 성공한다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SUT가 넓어질 수 있는 대상이 첫 번째로 나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앉아볼게요. 야, 이거는 강원도 산악 지역 가가지고 한번 홈로 주행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가시죠. 진짜? 자, 갑니다. 이야, 어디가? 아, 이거 진짜. 자, 강원도 인제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 픽업 트럭을 한번 직접 몰아볼 건데요. 픽업 트럭은요, 바퀴가 4개 달리고 뚜껑이 없는 적재함이 있는 차량을 얘기합니다. 1톤 트럭과 다른 점은요, 2열까지 이렇게 승객이 탈 수 있고 적재 공간이 같이 붙어 있는 모델을 픽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갑시다. 오, 나가는 거는 역시 휘발유차 같이 부드럽게 나가네요. 디젤 차에서 볼 수 있는 초반에 굼뜨는 터보렉 같은 것도 없고 타고 있으면 이게 픽업이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방지턱도 살짝 뗐다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인데. 네. 잘 잡아주는데. 가속 페달을 살짝 담력만 줘도 바로바로 차가 반응을 하는 게 느껴집니다. 가솔린 SUV 모는 그 느낌 그대로를 지금 느낄 수 있어요. 포장이 돼 있는 도로다 보니까 더 승차감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홈러 주행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승차감은 어떠신가요? 승차감은 제가 지금 2열로 와 있는데 되게 덜컹거리긴 한데 사실 계속 보면 보통 요 정도의 모노코크 바디 SUV였으면 찌끄덕 그리고 밑에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차 안에서 들리는 건 이 제 등산복에 비벼지는 슥싹슥싹 소리밖에 안 들려요, 지금은. 해발 750m 박달고지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북미, 호주, 스웨덴, 중동 사막에서 오프로드 성능과 도하 성능을 18,000회 이상 거쳤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 달릴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아, 이렇게 자, 물로 들어갑니다. 앞에가 안 보여요. 자, 바퀴 한 절반 정도 지금 물이 차 있어요. 이야,
일반 승용차였으면은 이 정도는 꿈도 못 꿨을 것 같은데 이제. 앞차를 보면 번호판이 거의 닿으려 그래요 지금 물에. 악셀에서 발을 떼지 않고 꾸준하게 같은 속도로 밀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수심 80cm 구간입니다. 바퀴가 거의 3분의 2 이상 잠기는 깊이고요. 지금 문을 열면 와,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배를 타고 있는 건지 차를 타고 있는 건지 모를 만큼 상당히 깊어요. 가끔 저희 장마 기간에 물 정말 많이 차오를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쉽게 침수가 되지 않겠어요. 보통 한 30, 40cm 정도 되는 물 깊이를 예전에 SUV를 탈 때 한번 건넌 적이 있었는데 약간 차가 붕 뜨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었는데 이거는 완전 단단하게 딱 물고 들어가네요. 접지력이 바닥에 딱 붙어서 끌고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오! 오! 이야, 도하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모글 코스라고 해서 진흙 뻘밭이에요. 머드와 모글 코스. 보시면 바퀴가 한쪽이 푹 빠졌다가 올라가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슬립이 나거나 하거든요. 한쪽 바퀴가 헛돌면서. 근데 안정적으로 잘 앞쪽으로 진행 방향 그대로 잡아주고 있어요. 자, 범프 코스입니다. 바퀴 3개 중에 하나가 완전히 공중에 떠요. 이 차 뒤집힐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오른쪽 뒷바퀴가 빠지고 이번에 다시 오른쪽 앞바퀴가 빠지고 야, 이 찌끄덕찌끄덕거리는 잡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놀이기구 같아요. 아, 못 가는 건데 원래. 절벽에 나타났습니다. 자, 저절로 올라갈 수 있다는데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나요? 가자! 어디로 가는 거야? 하늘로. 이야, 어디가? 이야. 자, 코스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코스로 이동을 저런 길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습니다. 저런 길을 갈 리는 없죠. 예. 와. 저 차박. 이런 건 너무 하고 싶어요. 2명이 자도 충분할 것 같아요. 발끝이 안 닿습니다. 이게 한 이 정도면 190cm 정도 남성까지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픽업 트럭이 물론 험지만 가는 건 아니죠. 캠핑은 물론 낚시, 차박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시키는 차량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픽업 시장 불모지인 한국 시장에서 높은 SUV 인기와 아웃도어 물품과 맞물려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돈선 체크 김도훈입니다. 이 픽업 트럭 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왜요? 이 수많은 개인기와 이 밤샘 촬영에도 지치지 않는 이 체력,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진짜 근데 우리 혁수 씨처럼 다재다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네. 진짜 픽업 트럭이랑 많이 닮았어요. 요즘 주식 시장이 호박 고구마다. 호박 고구마. 그럼 업될 때까지 진행시켜. 진짜 근데 우리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픽업 트럭? 이거 또 저도 그리고 비슷하게 봤어요. 진짜 올라운더. 그러니까 짐 실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앞서 화면에서 나온 차박도 있고요. 네. 아이들 키우면서 뭐 어디 놀러 간다, 반려견 키우면서 데리고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짐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실을 만한 곳이 일반 차는 트렁크밖에 없는데 픽업 트럭은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이 픽업 트럭 그러면 너무 큰 거 아니야? 거칠고 투박하고 운전하기도 불편하고 주차도 불편하고 이런 느낌이 좀 강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SUV도
우리 도로 사정에 딱 맞춰서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트럭이나 1톤 트럭과 SUV의 장점을 결합한 중간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름도 SUV가 아니라 SUT라는 새로운 이름을 잘 붙였다라는 좀 생각이 되네요. 네. 근데 이 픽업 트럭 화물차 맞습니까? 네. 만약에 트럭. 맞으면 네. 이 세제 혜택 적용되는 겁니까? 오, 역시 찾아라. 이게 우리나라 세금은 자동차세는 되게 재미난 게 배기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 같은 배기량의 이 차량을 보면 뭐 한 2,000cc가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50만 원 넘는 이 세금을 내야 돼요. 네. 그리고 3,000cc 넘어가게 되면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오. 그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저 픽업 트럭은 똑같은 배기량을 갖고 있어도 트럭으로 분류됐다는 이유 때문에 연간 3만 원도 안 하는 이게 세금적으로서 조금 억울하죠. 같은 비슷한 차종을 타시는 분들. 엄청 경제적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경제적인 겁니다. 그럼 이제는 진짜 우리나라의 이 픽업 트럭 시장이 열린 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평론가님? KG에서 그동안 명맥을 사실 이어오긴 했는데 예전에 쌍용, 무쏘 기억들 하실 거예요. 호란도. 네네네. 예. 지금 이제 KG 모빌리티에서 만들고 있죠. 그래서 픽업 트럭의 그 계보들을 쭉 이어오긴 했었는데요. 네. 40년 만에 드디어 경쟁 모델이 생기면서 드디어 픽업에서도 경쟁 시대가 열린 거예요. 우와. 어쩌면 이제 시장이 성숙됐다라고 제조업체들이 좀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만큼은 반응이 확실히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시장 반응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만 같은 경우에는 출시 첫날 2,200대가 팔렸고 한 17일, 그러니까 거의 보름 만에 4,000대 이상 지금 팔렸습니다. 와. 무쏘 EV 같은 경우에도 본기약 2주 만에 3,200대. 과연 새롭게 우리도 이제 픽업 트럭의 시대가 열리는지 이 경쟁 시대를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요. 제가 사실 농사를 짓거든요. 아, 조그만한 진짜요? 거. 네. 임대를 해가지고 농사를 이제 김포 쪽에 짓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제 차가 그냥 일반 승용차입니다. 네. 거기 갈 때 지금 한 2번 정도 펑크가 났어요. 험지군요, 험지. 보니까 살짝 욕심 나네요. 김현우 소장님이 어서 저기 구매를 하시고 네. 시승을 저희 가서 밭일 좀 도와드릴게요. 다 갈아드릴게요, 밭 갈아드릴게요. 혹시 거기 호박 고구마도 있나요? 심으면 되죠. 자, 국내에서도 픽업 트럭의 매력이 조금씩 먹히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저도 다음 차량으로 혹시 픽업 트럭으로 넘어가게 될지 예, 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혁수 씨가 준비해 오셨죠? 네, 생각이 달라 코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가 나을지 다른 투자로 갈아타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Imagine more. I am introducing. I am bank. 상상 그 이상의 이상이 쌓이네. 새로움에 둘러싸이네. 혜택이 쌓이네. Imagine more. 관리요. 전기 분해수가 3단계로 살균하고 풍성하고 상쾌한 허브향 버블까지 1등의 관리는 다르다. 코에이 룰루비데. 갱년기. 정말 ER 하나로, 작은 ER 하나로 안전하게 하루 하나를 만드는 변화. 갱년기 정도평가 지수 11가지 항목 개선. 갱년기엔 ER 하나. 어서 와. 노르디스크의 봄으로. 하이, 노르디스크. 장르가 뭐니 아주 논쟁적인 순서죠. 경제 고수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여러분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네요.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미국 주식, 비트코인 등이 떠오르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계속될까? 아니면 부동산 이외에 다른 투자로 갈아타야 할까?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투자 고수를 모셨습니다. 유튜브 부익남TV의 정태익 대표님, 유튜브 채부심의 최상욱 대표님 두 분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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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동산 고수 두 분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재테크 그래도 부동산이냐 아니면 다른 투자로 환승이냐? 부동산 대 환승, 환승 대 부동산. 하나, 둘, 셋. 부동산. 환승. 뭐라고 하신 거죠? 잘 못 들었어요. 부동산이라고 했어요. 아, 최상욱 대표님은 환승을 선택해 주셨고요. 네네. 실제로 본인께서는 환승을 하셨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뭘로 환승하셨습니까? 주식으로요. 주식으로? 국내 주식이랑 해외 주식이랑 이런 이제 주식으로 좀 환승을 했고요. 2013에서 2020년까지 부동산이 강세라고 생각했을 때는 네. 저도 뭐 자가주택을 포함해가지고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네. 2010년부터는 이제 서학개미로 환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심지어 거주하고 있는 집도 처분을 다 했고 매각을 하셨군요. 네, 다 처분을 하고 환승하고 어떻게 좀 괜찮습니까? 주택을 처분하고 나서 20년, 21년에 코로나 상승기 때 시장이 너무나 좋았었기 때문에 네. 평생 20년 사회생활을 했지만 20년 네. 사회생활 한 돈보다는 더 많이 벌었어요. 투자 수익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전 투자는 8할이 운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부동산이 과거에 좋았던 거 맞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긴 하지만은 네. 거래를 생각하면은 좀 팔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특히 해외로 환율을 또 생각하면은 네. 이제 그렇게 해외 투자를 조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기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부익남님께서는 그래도 부동산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 감소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붕괴가 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돌고는 있거든요. 예, 부동산 시장이 붕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시장이 모두가 다 올라간다라는 거는 저도 그렇게 동의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무조건 다 무너지고 붕괴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 뭐 팔고 만약에 뭐 다른 데로 간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네. 이 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필수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숙을 하거나 텐트에서 사는 게 아니라면 어딘가에선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내가 집을 팔고 어딘가 남의 집에서 빌려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연적으로 다주택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자기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한테 집을 빌려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시장이 정말 망해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과연 다주택자들이 집을 가지고 있을까요? 계속 집이 망한다는 게 모두가 다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더 안 좋은 집들을 팔아서 다시 또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로 계속 합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으면 손해가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네. 전세나 월세 같은 것들이 급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빠지기 때문에 그거를 만회하는 수준으로 전월세를 받지 않으면 네. 다주택을 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집을 팔아서 난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대체 투자를 한다면 난 어디 가서 사냐 이거예요. 어디 가서 사냐. 그래서 이왕 그럴 거라면 그래도 좀 괜찮은 거 한 채를 사놓고 여윳돈 가지고 대체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대체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으나 일단 부동산으로 시작을 하고 네. 부동산을 메인에 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잔챙이로 곁다리로 이렇게 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단어는 제가 쓴 건 아니니까요. 최상욱 대표님 동의하십니까? 아, 잔챙이 저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탈부동산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까? 되게 다른 부분인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너무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 20년, 30년 후에는 진짜 경제 사이즈가 줄어들겠다 이런 걱정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피크아웃이라든가 초저출산 이런 상황이 왔을 때도 올라갈 부동산이 뭘까라는 그런 생각에 지금 미리 너무 선행해서 움직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서울 쏠림이라든가 지방을 소멸하겠다고 막 생각을 하면서 가격 양극화가 너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이 무대에 끼게 되면은 그러면 너도 정말 초비싼 그런 부동산을 사는 랠리에 끼든가 아니면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초상급지만 점점 더 뾰족해지는 그런 마켓에서 모두가 행복해지기 되게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 대표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어차피 먹을 사람이 많이 없다. 어차피 거기에 못 낄 거면 다른 거 하자. 환승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실익이 높은 투자를 하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 강남 3구라든지 뭐 용산처럼 네. 뭔가 집값이 계속 상승 기류를 아주 많이 타고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 하는데 집값 자체가 비싸고 벽이 너무 높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번에
소허제 해제되자마자 집값이 뛰었습니다. 특정 지역의 집값이 막 들쭉날쭉했죠. 아직 상승 여력이 좀 있긴 한 것 같긴 합니다. 그 특정 지역에 몰려서 좀 더 그 기대감이 높은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최 대표님이 말하는 어떤 뭐 인구 감소에 의한 어떤 경제적인 위기나 어떤 우리 경제 규모의 어떤 축소 이런 것들이 안 온다고 말하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좀 접근하는 거에 좀 관점 차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이 80%가 다 부동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금융자산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돈들이 많지 않고요. 특히 이제 주식 쪽도 되게 적어요. 대부분 예금이나 보험 같은 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역설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붕괴가 온다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라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실제 집값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부양책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면 위기감을 가지고 또 어느 정도 해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조금 더 이게 좀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체 투자를 해서 성공하냐의 문제예요. 네. 혁수님 혹시 주식 투자하세요? 잠깐 끊고 갈까요? 다른 대체 투자가 좋아요. 그리고 최 대표님은 전문가시잖아요. 대다수의 분들은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변동성이 커서 좀 리스크가 있다. 그렇다면은 수익성이 좀 나쁘거나 리스크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은 좀 높은 돈을 덜 벌고 더 벌고의 차이지만 그래도 부동산 투자하시면 좀 벌었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수익성도 확실히 보장돼 있는데 리스크도 없다.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이상한 걸 사지 않으면 대체 그래도 투자보다는 좀 적다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아무래도 좀 적지 않을까. 네. 저는 또 뭐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네. 22년 하락장만 갖고 오더라도 22년 실거래 지수가 20% 하락을 했고 개별 단지 기준으로는 40%씩 빠졌는데 네. 이거는 거의 주식이거든요. 수도권이라든가 지방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어느 순간 이제 주식 같은 수준의 낙폭을 단기간에 갖게 되면서 주택을 주식처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쏠림도 이제는 장난이 아닙니다. 쏠림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남 3, 용산 같은 그런 소위 서울 25개 구에서 6개 구에서 7개 정도로 과쏠림이 있고 네. 주식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면 다른 주식이 꼬라박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블랙홀처럼 자금을 빨아들입니다. 네. 굉장히 고급지네. 그런 거가 지금 서울 부동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에.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자금을 다 빨아들이니까 다른 지역에서 전혀 회복을 못하고 있고 과거 저희가 알고 있었던 그냥 대세 상승하던 그런 평온한 누구나 그냥 갖고 있으면 다 적당히 벌고 하는 그런 시기가 좀 아닌 게 된 것 같아가지고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다르십니까? 부동산이 주식화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분명히 전 이해가 되거든요. 네. 부동산은 보통 그런 그 대폭락 시기가 네. 한 10년, 15년에 한 번 정도 오거든요. 근데 주식은 거의 매년 와요. 그거 맞아요. 예를 들어 대다수의 지금 미국 주식들이 순식간에 막 지금 20%, 30%씩 막 빠지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대폭락이 오는 투자처 그리고 매년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아침 8시 55분에 막 마음을 졸이는 투자. 일반인들이 뭐가 더 낫다고 보십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통계가 또 있습니다. 그 매년 어쨌든 꾸준하게 연간 단위로 적립을 하게 되면 국장조차도 손실 구간이 없습니다. 매년 일정액을 사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결국은 그걸 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번에 뭐 다 투자를 한다거나 특정 시점에 다 매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자산의 변동성이 너무 커질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분산 매입하고 분산 매도하고 그다음에 뭐 손절 같은 거 칼같이 잘 지키면서 자산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3억이 있다면 포트폴리오 어떻게 좀 구성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동산에서 3억은 사실 충분한 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서울을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조금 모자라요. 왜냐면 서울 아파트가 지금 평균적으로 한 10억 정도 언저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경기도권으로만 내려가도 한 5, 6억 정도로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정책 자금이라고 해서 뭐 소득이 낮으시면 뭐 5, 6억대, 뭐 아이를 출산했다 하면은 9억까지도 이 저리로 대출을 좀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한 3, 4억 정도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내 집 마련은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러면 어디를 사야 될까가 문제인데. 네, 그거를 좀 알고 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를 이제 나눈다면은 네. 경기 남부권을 조금 더 유망하다고 보고요. 아, 북부보단 남부가 더 유명하다. 남부에서도 수원이나 하남 이런 곳들은
2, 3년 전에 공급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 전세가도 좀 휘청휘청하고 네. 매매가도 좀 이렇게 빠졌었는데 이제 공급이 거의 다 끝나가지고 당분간은 또 공급이 많이 없거든요. 네. 이런 곳들이 딱 지금 말씀드렸던 한 뭐 6에서 한 9억 사이대로 집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수원이나 하남 쪽 입력이 다 됐습니다. 3억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십니다. 어떻게 구성하시겠습니까? 2억은 그 부동산을 마련하시는 데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억은 해외 주식을 뭐 배당 나오는 이제 고배당 주식이나 모기지 리츠 같은 걸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억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2억을. 그런데 10년이 지나면은 그 2억은 뭐 한 2억 5천 돼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1억은 한 3억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그렇게 3억으로. 그럼 어디 살아야 되니까. 네네네. 네, 제가 뭐 대체로 나왔긴 하지만은 부동산을 하지 말고 대체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일단 자기가 주거 안정이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번 걸 가지고 또 더 좋은 데로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단을 밟아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투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고배당을 주는 그런 주식들이 많아졌습니다. ETF도 많아졌고 네네. 배당 수익률 8% 이상을 찾으시면 그것도 많으니까 그러면 그 정도 받으면은 아마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다 해칭이 될 것 같아가지고 2억으로 6억까지 사시는 게 가능할 것 같고요. 네. 6억 원 언더로 1동탄이든 2동탄이든 찾아보시면 많을 것 같고 수원에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안양 같은 데도 이제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분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달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이 너무 달랐다. 그럼 100달러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안 달랐는데? 너무 일치됐는데? 그럼 1달러입니다. 하나, 둘, 셋! 20달러. 저 1달러입니다. 오히려 많은 액수를 들지 않을까 했는데 저 그냥 오늘 결론은 동탄 사면 될 것 같은데요? 끝에서 생각이 많이 합쳐졌습니다. 합치가 되셨군요. 네, 마지막에 결국에는 너무 올인해서 무리하지 말라는 거지. 네네. 주거 안정에 대해서는 저는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서 같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부동산 투자와 대체 투자에 대한 두 전문가의 생각은 아주 많이 다르진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치열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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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이 달라는 매번 정말 생각이 많아지게 합니다. 마음도 복잡하게 만들죠. 네. 사실 가뜩이나 심란한데 참 복잡하네요.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부동산 투자 대 대체 투자. 하나, 둘, 셋. 대체. 오. 두 분의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둘 중에 뭘 해야 돼? 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만을 골라야 돼. 그럼 궁극적으로는 결국 부동산 아니냐. 그게 투자 목적으로 자산 가치를 불리는 목적이 아니라 네. 결국 이제 코인이나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이 뭐 하냐면 일단 집부터 사시거든요. 네. 그게 수익률이 더 높다라고 기대하거나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일단 집을 사놓고 요건 있어야지. 우리가 신발이 있어야 신발 신고 밖에 나가지 이런 느낌으로 네. 대체 투자는 아니고요. 부동산을 하셔야 됩니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만 먹으라면 그래서 부동산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좀 내려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예전같이 폭발적이면서 대세 상승장이면 투자 목적으로도 당연히 부동산을 1순위에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투자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은 전국의 한두 군데의 극소수 시장만 가능하고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이제는 투자보다는 실거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부동산을 투자 정도로 검토할 정도의 어떤 볼륨이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주식, 코인 이런 건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모펀드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공모펀드 시장이 훨씬 컸었는데요. 네. 지금은 소위 말하는 자산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 시장이 훨씬 더 커졌어요. 공모펀드보다. 근데 부동산을 넣을까 말까 하는 정도의 볼륨이 있으신 분들은 사모펀드에도 노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요. 미술품 투자 같은 것도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네네. 과세증- 아트테크.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부동산 하나에 몰빵하고 거기만 정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수많은 대체 투자의 길이 많으니 두루두루 관점을 넓혀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혁수 씨는요? 그래서 제 결정은요. 일단 제가 살 집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평론가님은 집이 있으시고 저는 없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미 가지고 계시고. 네. 그렇지 차이는 않기 그겁니다. 때문에 차이는 그거였네요. 네. 역수 앵커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장르가머니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체 투자에 성공해서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날까지 파이팅하죠. 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많이. 오늘도 좋은 정보, 알찬 정보 드리려고 애썼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왠지 부자가 될 것 같은 기분 좋은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장르가머니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매주 이 시간 금요일 10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장르가머니 너튜브 채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자, 바깥으로 그리고 다시 안으로. 돈아 들어와라. 쓸 때 써야 되니까 바깥으로. 새촌년제죠. 다시 안으로.